지금 개인회생 처음 알아보시는 분들은 이 영상 하나 보시면 웬만한 내용이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채무자가 법원에 대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에 보정 권고가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지만 개인회생의 개시 결정을 받을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결국 개인회생이 되고 안 되고는 보정 권고를 어떻게 답변을 하느냐, 여기에 달린 문제인데, 그 보정 권고가 무엇인지 직접 한번 같이 살펴봅시다. 오늘 소개하는 이 사건의 채무자 같은 경우는 주식 투자를 해서 수익을 봤는데 돈이 좀 벌리니까 신용 미수를 땡겨가지고 크게 투자하다가 크게 손해를 보게 된 거죠. 여기서 멘탈이 흔들리고 더 크게 신용과 미수를 땡겨서 단타를 하다가 손해를 봤다, 이런 내용입니다. 대체로는 주식 코인 탕진하신 분들이 스토리가 이렇게 되거든요. 처음에 돈을 좀 따서 그 다음엔 더 크게 벌어보려고 대출 내서 투자하다가 잃고 나면 그때 멘탈이 흔들리고 평정심을 잃게 되니까 그 뒤로부터는 좀 마구잡이식으로 대출을 받아가지고 단타도 치고 이것저것 투자하다가 결국은 다 잃게 되는 경우가 보통의 스토리입니다. 자, 첫 번째로 개인회생을 시작하면 채권자의 독촉과 추심을 막아야 됩니다. 일을 해야지 변제를 할 수 있잖아요. 개인회생이라는 것은 분할 변제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채권자가 매일 찾아와서 독촉하고 추심하고 특정 채권자가 먼저 빡세게 추심하는 사람이 먼저 변제를 받아가 버리면 개인회생이 진행이 안 되잖아요. 모든 채권자한테 공평하게 분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일단 채권자의 독촉 추심을 막아놓고 개인회생을 진행하면서 균등하게 평등하게 분할 변제를 해주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들어보셨던 금지 명령인데, 여기 보시면 강제집행 금지, 가압류 금지, 가처분 금지, 변제를 받는 것도 금지,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 이렇게 독촉과 추심 행위들을 금지를 해 두었습니다. 두 번째는 법원에 예납금을 납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회생을 서류를 정리하고 심사를 하는 그 회생위원회 인건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15만원, 법원 공무원 등이 아닌 회생위원회 보수로 지급될 비용이므로 민사 예납금으로 납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최근 1년 동안 사용했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신용카드 다 쓰시잖아요. 그거 어디에 썼는지 법원에서 확인을 해 보려는 겁니다. 최근 1년 동안, 그러니까 회생을 신청하는 오늘이 6월 1일이라고 본다면 작년 6월 1일부터 오늘 6월 1일까지 이렇게 1년 동안 신용카드를 사용했으면 그 거래 내역이 출력이 되잖아요. 그걸 출력해서 제출을 하고 어떤 용도로 어디에 썼는지 그걸 도표로 작성해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그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 부당한 사용이 있다면 그것은 청산가치에 반영이 되거든요. 자, 여러분 개인회생을 하시면 청산가치 이상 변제를 하셔야 되거든요. 청산가치가 뭐냐 하면 재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재산하고 똑같지는 않은데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예금을 1,000만원 가지고 있으면 그건 청산가치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리고 부동산도 나의 재산이죠. 주식 계좌에 남아있는 주식 잔액도 나의 재산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이해가 쉽잖아요. 내 재산이니까 청산가치에 들어간다, 이해가 쉬운데, 부당한 사용 같은 경우는 이미 사용하고 없는 돈입니다. 이미 사용하고 없는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청산가치에 반영한다는 말은 청산가치를 높여서 변제금을 더 내게 한다, 내가 사치 탕진했던 비용은 더 변제를 시킨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도박으로 날린 금액, 가족한테 증여하거나 가족한테만 편파 변제해 준 금액, 그리고 현금으로 출금하거나 이체를 해줬는데 어디에 썼는지 설명을 못하는 금액들, 이런 것들이 청산가치에 반영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금이 2천만원 남아있고 키움증권에 잔액이 2천만원 남아있고 도박으로 2천만원 날렸고 가족한테 편파 변제한 게 1200만원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청산가치가 7200만원이 되거든요. 그럼 얘보다 변제를 더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7200만원 나누기 36개월 하면 내가 한 달에 200 이상 더 변제해야 되는 페널티를 받게 되는구나, 이걸 이해하실 수가 있는 거죠. 청산가치만큼만 변제하면 땡이다, 끝이다, 그 뜻이 아니라 최소한 나에게 인정된 청산가치 이상은 변제를 해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 보정 권고 보시면 바로 나오죠. 배우자나 개인한테 이체한 금액, 불분명한 생활비 명목의 지출, 자기는 생활비라고 주장하는데 딱히 생활비라고 보기 힘든 사용처라든지 금액이 생활비를 넘는 금액이라든지 고가의 사치품 구입, 사행성 게임, 복권, 토토, 어디 썼는지 설명하지 못하는 금액은 없는 돈이지만 남아있다고 재산으로 기재를 하고 청산가치에 모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정 권고가 나오게 됩니다. 자, 다섯 번째는 계좌 내역도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각 은행에 계좌가 있잖아요.
계좌 내역하고 상세 내역을 제출을 해야 되고, 최근 1년 동안 한 번 입출금할 때 100만원 이상 입출금한 거 어디에 썼는지 도표를 만들어서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만원, 2만원 이런 걸 다 설명하라 하진 않고요. 뭐 5천원, 뭐 500원 이렇게 이체된 걸 다 설명하려면 내용이 너무 많잖아요. 사안마다 다르긴 한데 대체로는 100만원 이상 입출금 거래한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합니다. 여섯 번째는 재산을 처분했던 내역도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했을 때 회생이나 파산 직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나 자동차나 값비싼 물건을 팔아 가지고 그 돈을 다른 데 빼돌려 놓고 개인회생을 신청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모든 채무자가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회생 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이런 행위들을 시도하는 채무자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잡아내려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직전 거주지라고 볼 수 있죠. 주민등록 초본을 반드시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전에 어디 살았는지 주소가 다 찍혀 있잖아요. 그 전에 살았던 집이 월세로 살았던 건지 본인 소유였는지를 설명을 하고, 만약에 소유였다면 지금 그 집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 집을 팔았을 거 아니냐, 팔고 받은 그 돈은 어디에 썼느냐, 이걸 한번 설명해 보라는 거고, 내가 보증금 5천에 살던 월세집이었다면 그러면 돌려받은 그 보증금 그거 어디 썼냐, 그걸 물어보는 거죠. 일곱 번째로 주식, 코인, 이거 계좌 내역도 설명을 해야 됩니다. 키움증권이든 업비트든 여러분 계좌를 가지고 있다면 그 사용 내역도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키움증권에 내 주식 가치가 오늘 평가 금액으로 1,000만원이 있다. 그러면 그 1,000만원은 청산가치에 반영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지난 1년 동안 1억 원을 탕진을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탕진한 금액은 원래는 청산가치에 반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탕진 금액이 큰 경우에는 변제금이 너무 높아지니까 개인회생을 하기 힘들었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순차적으로 서울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에서는 탕진액조차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는 걸로 개인회생을 통과시켜 주는 걸로 규정을 바꾸었습니다. 여기 보정 권고를 보시면 각 증권사별 계좌 내역을 전부 제출하고 현재 시점 남아있는 잔액 금액이 얼마인지 설명하라, 이렇게 보정 권고가 나와 있습니다. 이 채무자 같은 경우는 서울회생법원에서 회생을 진행했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탕진한 금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 그런 보정 권고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여덟 번째는 소득 평균을 산정을 해야 됩니다. 개인회생은 분할 변제를 해주겠다는 뜻이잖아요. 이번 달에 한꺼번에 변제기 돌아오는 3천만 원을 갑자기 어떻게 그걸 납부를 합니까? 그러니까 천천히 쪼개서 변제하겠다는 게 개인회생의 본질이잖아요. 그렇다는 말은 내가 소득이 있어야 되는 거지. 소득이 있어야 분할 변제를 하지. 소득도 없는데 변제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 소득은 어떻게 산정을 하는가? 평균 내서 산정하는 게 가장 공정하겠죠. 이분의 보정 권고인데, 이분이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그 전년도에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도 함께 확인을 합니다. 갑자기 소득이 급격하게 내려갔다거나 의도적으로 소득을 반토막을 냈다거나 똑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소득이 낮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면서 변제금을 낮추려는 부당한 시도가 있지 않았나, 그런 걸 확인을 해야 되니까 신청하기 그 전해에 소득 내역도 다 제출을 해야 되고, 내가 월급 받는 곳 이외에 배달 소득이 있다면 배달 앱에서는 그 배달한 사람한테 세금 신고하고 금액을 계좌로 다 이체를 해주잖아요. 그런 금액도 법원에서 발견하면 전부 다 소득이 합산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이 아홉 번째 아셔야 될 사항은 허위 보고를 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누락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보시면 각 카드사별로 이용 내역서를 출력을 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언제 어떤 가맹점에서 얼마를 썼는지, 할부를 몇 달을 했는지, 이런 게 다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카드 내역서, 계좌 내역서를 제출하면 이 사람이 지난 1년, 2년 동안 어디에 돈 썼는지 전부 다 드러나게 됩니다. 농협 카드 것도 어디 썼는지 다 제출을 해야 되고, 그렇게 계좌 내역, 카드 내역을 제출하면 그게 수백 장이 됩니다. 이게 PDF 파일로 번호를 매겨 놓은 건데 대체로는 수백 페이지가 나옵니다. 어떤 채무자든 지난 몇 년 동안 카드 사용 내역이나 계좌 사용 내역이 많기 때문에 수백 페이지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웬만하면 다 알게 됩니다. 토스뱅크도 어디에 썼는지 전부 제출을 해야 되고요. 요거는 키움증권 계좌인데 월별 수익 현황, 연별 수익 현황, 이런 것도 전부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땄는데 숨기고 개인회생을 하고 싶다, 이건 되지가 않는 거죠. 땄으면 얼마 땄는지도 전부 다 드러나는 거니까. 뭐 잃었으면 상관이 없죠. 어차피 없는 돈이니까. 키움증권에서 남아있는 잔액도 전부 다 제출을 해야 되고요. 자, 열 번째 여러분이 아셔야 될 사항이 변제금의 산정입니다. 결국은 개인회생을 하면 한 달에 얼마씩 변제금을 내야 되잖아요. 내 소득 빼기 생계비가 변제금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소득이 월 190만원이라면 나의 1인 생계비 135만원을 제외하면 매월 55만원을 변제하는 것이고, 소득이 290만원이다. 그러면 135만원 제외하면 월 155만원을 내게 되는 것이죠.
보시면 알겠지만 변제금이란 건 소득에 비례하니까 소득이 많으니까 변제금도 많이 내게 되는 거죠. 단 부양가족이란 개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소득이 똑같은 290만 원이라도 자녀가 있어서 자녀를 포함하면 2인 생계비가 220만 원이니까 290 빼기 220 하면 월 70만 원을 내게 되는 것이고, 자녀가 2명이라면 3인 생계비를 공제를 하게 되니까 똑같은 월급이라도 290 빼기 280은 월 10만 원의 변제금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단 여기서 주의하실 게 배우자의 소득 및 자산에 따라서 나의 변제금 산정 방식은 달라집니다. 내 밑에 자녀가 아무리 2명, 3명이 있다 하더라도 배우자가 젊고 건강하고 일할 수 있는 나이라면 무조건 내 밑에 부양가족으로 넣겠다는 주장은 할 수가 없는 거죠. 법원에서 배우자의 나이나 건강상태나 재산, 소득을 고려해서 부양가족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이러한 변제 계획표가 나오게 되거든요. 요분은 23년도에 통과하신 분인데 그 당시는 1인 생계비가 125만 원이었습니다. 220만 원 빼기 기타 생계비 좀 포함해서 130만 원 빼서 매월 88만 원 변제하는 건데, 이걸 36번 변제하니까 전체 변제금이 3,1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그게 자기 채무의 23%를 변제하고 77%를 탕감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청산가치 기재가 있죠. 이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의미하는데, 이분이 별로 비싼 빌라는 아니지만 아무튼 연끌 빌라가 하나 있으셔가지고 담보대출 금액 제외하고 순자산 가치가 그래도 2천만 원 이상 있으셨거든요. 기타 등등 재산 합쳐가지고 청산가치가 2,900 정도 나왔습니다. 이분 전체 채무액 1억 3천만 원 중에서 3,100만 원 변제하고 나머지는 탕감받게 되신 거죠. 자, 11번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사항이 채권자 집회기일에 출석을 하셔야 되거든요. 자, 이게 개시결정문인데 방금처럼 보정 권고를 여러 단계에 걸쳐서 전부 심사를 했는데 별 이상이 없다, 이 채무자는 채무를 탕감해주고 사회에 복귀를 도와줘야겠다 라고 법원이 결정을 하게 되면 이렇게 개시결정을 내려준단 말이죠. 개시한다 라는 주문을 기재했는데 그 밑에 보면 채권자의 이의 신청 기간을 12월 28일까지 정한다. 채권자한테도 말할 기회는 줘야 되잖아요. 저 사람이 사기회생을 하는 거다, 저 사람이 재산을 숨겨놨다, 이거는 회생 요건에 적합하지 않다, 이런 말할 기회를 줘야 되니까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 그리고 채권자 집회 기일이라는 걸 엽니다. 그 날짜를 알려주고 이날은 채무자가 반드시 출석을 해야 되고, 가끔 나 말고 다른 가족이나 누구 다른 사람 보내면 되지 않냐 물어보시는데 대리 출석 안 됩니다. 본인이 가셔야 됩니다. 이론상은 그날 출석해서 회생 유형과 채권자들에게 자기가 어떻게 성실하게 변제를 하고 어떤 계획으로 변제하겠다는 것을 설명하는 절차인데, 실제로는 가시면 특별히 하실 일 없고 은행 직원들이 채권자 집회기일에 참석하는 경우도 거의 없으니까 큰 부담 없이 그냥 하루 출석만 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다녀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수개월간 재판에 걸쳐서 나오는 보정 권고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번 같이 살펴봤거든요. 여러분이 개인회생을 시작하면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방금 보셨던 순서대로 법원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고 필요한 자료들을 법원에 제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개인회생 절차입니다.